안녕하세요. 바이오 모니터링과 인체 노출 평가를 강의하는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강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연구 설계 및 연구 수행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본 영상물은 강의 전에 중요한 개념을 미리 전하고 또 학생이 혼자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본 수업 전 학습 도우미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는 ETL의 참고자료와 웹노트를 병행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개념과 사례를 깊이 익히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 광고였고요.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일반적인 바이오모니터링 활용을 하는 연구 설계 그리고 연구 수행에서 꼭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실험 절차라든지 또 데이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바이오모니터링 그 연구 설계와 또 연구 수행에 대한 절차를 흐름도로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구 설계라고 하시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 설정 그리고 가설 설정이 되겠죠.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설계를 볼까요? 네, 연구 설계는 무엇보다 연구 목적을 잘 정해야겠죠. 연구 목적을 잘 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 가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설계라 하면 누구에게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한다면 연구 대상 집단과 물질의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죠. 연구 설계가 잘 돼야지 됩니다. 일단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그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연구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연구 가설, 목적 설정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설계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세우고 보통은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서 검증 가능한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정도로 이 연구 가설의 중요성에 대한 그리고 이 대한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바이오마커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 대상 설정은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마커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노출 평가에 사용하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출 바이오마커는 노출을 잘 반영해야겠죠. 그러려면 이 민감도나 특이도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biological plausibility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립된 것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biological relevance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출 질병 연속 모델에서 그 나스책 우리 교재 제3장의 테이블 3의 1을 고려했었던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마커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또는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오타네요.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그 PK 관련된 이해도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노출 평가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본다면요. 일단 연구 디자인 면에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어떤 마커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보통 이제 sensitivity, 민감도라고 얘기하고요. specificity, 특이도라고 말하는데 역학에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물질은 특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벤젠을 노출 평가하고 싶어서 벤젠의 대사체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생성되는 벤젠의 대사체가 페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놀은 작업장에서 노출 평가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놀은 다른 벤젠 이외 다른 요인으로 노출되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몸에서 어, 그 쉽게 잘 측정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벤젠에 노출되어서 생긴 것이냐를 가려내기는 좀 어렵죠. 페놀을 사용한다면 그보다는 에스페닐 메카퓨엑시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벤젠을 측정하는 것들이 노출 평가하는 것이 훨씬 낫죠. 하지만 특이도가 높으면 측정이 어렵거나 민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ROC 커브를 이용해서 최적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개 그 리미트 오브 디텍션이나 또는 마커의 특성, 마커의 그런 특성을 살펴서 노출 잘 살피면은 선택하는 경향으로 우리가 마커를 선택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biological relevance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연구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외적인 노출과 잘 관계가 정립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 건강 영양과 관계가 잘 정립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커를 선택할 것이냐를 그 용도별로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해성 평가가 목적이라면 높은 그레이드의 마커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현실성이라고 한다면 그 샘플링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느냐, 또 저장성이라든지 측정 가능성, 그리고 분석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특히 샘플링 시점과 방법, 그리고 샘플링 후에 랩 또는 실제 분석 전에 시간 동안에 오염될 수도 있고 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 성패를 가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마커 선택과 연구 결과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스팟 샘플을 쓸 것이냐, 소변에서 이제 한 시점에서 임의 한 시점에서 한 번 측정하는 것을 스팟 샘플이라고 하죠. 스팟 유린을 쓸 것이냐 또는 아침 첫 소변을 쓸 것이냐. 아무래도 밤새 방광에 고여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어, 아무 때나 받는 스팟 유린보다는 훨씬 더 노출을 잘 반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first morning void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이걸 받는 것이 정확하게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의성 때문에 스판 유린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작업장의 경우에는 어, 작업 끝난 직후에 거두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커의 그를 우리가 소변을 샘플링하는 것과 샘플링한 시점이 또 노출 시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이 그림으로 좀 설계해 볼 만하죠. 이거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측정되었을 때 이것이 언제 때 노출을 반영하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X축에 보면은 반감기가 있고요. Y축에 보면 컨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설명을 좀 잘 읽어 보십시오. 어, 가령 반감기가 10시간짜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측정되었다. 라면 이것은 수시간 전에 노출된 것들은 일부일 것이고 대개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인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일부는 일주 전 또는 2주 전 것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변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직전에 노출된 것을 얘기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물질의 특성, 즉 반감기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 컴파트먼트 모델, 즉 우리 몸이 하나의 박스로 이루어졌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생활 환경에서 노출되는 물질들이 원 컴파트먼트 모델보다는 투 컴파트먼트 모델로 설명된 경우가 많아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요것들이 좀 뒤로
밀려서 해야지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10페이지 그림은 반감기가 다른 물질이 여기 있는 패턴처럼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노출되었다가 또 잠시 또 잠잠하다가 또 노출 탁 되었다가 잠잠하다 이런 패턴으로 됐는데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반감기가 짧은 것 이렇게 노출됐을 때 또 반감기가 긴 것이 노출됐을 때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까? 짧은 것들은 대개 외부에서 노출되는 정도랑 비슷한 궤적을 그립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길수록 그 오르내리는 그런 흐름들은 훨씬 무뎌지고 점점 길수록 몸에서 쌓이는 경향으로 간다. 한 달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반감기가 약간의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고요. 훨씬 길다면 누적해서 계속 쌓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도 없이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스테디 스테이트의 정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원 컴파트먼트 모델은 우리 몸의 하나의 박스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네모 대신 동그라미를 썼지만 크게 다름은 없죠. 여기에 보인 것은 투 컴파트먼트 모델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3개 보이긴 하지만 센트럴 컴파트먼트랑 페리페럴 컴파트먼트 두 개 주머니로 되어 있고 거기 배설되어서 나간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두 개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혈액, 그다음에 지질 또는 또 다른 어떤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뭐 기관, 조직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컴파트먼트 모델의 경우에는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빠지지만 투 컴파트먼트 모델은 두 개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반감기에 대한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 반감기 한다면 요 뒤쪽에 슬로우 페이스로 나오게 되는 부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연구 대상 집단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연구 목적과 직결되어 있죠. 연구 목적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겠죠.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집단을 대성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이 정말 중요하냐, 또는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정 물질에 얼마큼 노출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고노출군은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집단 대표성이 우선인가라고 본다면 그 해당되는 모집단을 골고루 잘 포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출되는 상황을 잘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원, 노출 경로 또는 그 노출 결정인자나 위험 결정인자들이 잘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샘플링 바이어스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구 가설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골고루 모든 집단을 다 포함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구 목적에 내가 설정한 연구 모델이 있겠죠. 그 스터디 디자인에 굉장히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지만 이 경우라도 적정한 그 샘플 사이즈가 필요하고 그것을 결론을 냈을 때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일반화의 가능성에도 충실하게 부합을 해야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인구 집단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inter-individual variability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사람 간의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별로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나 성별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행동 특성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노출 정도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인과 몸의 구조도 다릅니다. 체지방 구조도 다르고 여자와 남자도 다르고요. 거기에 따른 또 행동 특성에 따라서 특정 유해 물질, 환경 중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정도도 다르죠.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PK라는 모델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거기에 관련된 변이를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모델을 통해서는 노출량이나 노출 경로를 갖고서 조절을 하죠. 모델만 보고서 이것은 여자 것이다, 이것은 남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연구 설계에서를 지나서 연구 수행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 수행은 샘플링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그 분석 기관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쉬핑, 또 딜리버리, 세이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분석 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과정, 그리고 잔여 샘플을 바이오뱅킹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수행에 있어서 샘플링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것이 두 개 굉장히 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스페시멘, 즉 어떠한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 혈액이냐, 소변이냐,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도 있겠죠. 노출 바이오마커의 용도와 샘플링 편의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식도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여러 매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그 매트릭스들이 바이오 모니터링에 활용되었습니다. 소변이 제일 흔히 사용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또는 혈액 그리고 타액 등등등이 여러 가지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경우에는 혈액을 얻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제대혈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의료기관에서 얻을 수는 있겠지만 혈액은 어린이들한테 쉽게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 매체로서 많이 다양 매체가 쓰이고는 있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소변이죠. 근데 문제는 소변에 수치정이 안 되는 물질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소변이 땀을 많이 흘릴 때와 아닐 때 생각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다일루션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게 물기가 그 시시각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묽은 소변을 봤을 때, 물을 많이 마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농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겠지만 이것이 노출이 적게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매체로서의 특성, 소변에서 잘 검출되는 물질들, 매체로서의 특성과 다일루션 이펙트에 의한 변이 외에도 소변으로 노출을 반영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은 주로 쉽게 배설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그 특정된 것이 정말 노출을 잘 반영했느냐, 우리가 자주 측정되는 물질, 그러니까 자주 노출되는 물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경우에는 반감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자주 노출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수도스테시스에 이르렀다는 가정이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노출되어서 쉽게 몸에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바운더리 내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스팟 샘플링도 일정 정도 타당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그 마커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링크한 두 개의 논문들을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쉽게 배설되는 물질이 어느 정도 같은 사람 측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경향성들에 대한 것들을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이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다원 방향류 탄화수소류 PAH라고 불리는 물질들을 우리가 소변 중의 대사체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워낙 쉽게 배설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출 평가에 활용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은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소변의 물기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전통적으로 크레아틴인을 보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것이 근육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크레아틴이
이라는 것은 크레아틴이 분해되어서 배설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정도로 배설되기 때문에 소변에서도 이론적으로 일정한 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묽게 측정되었다라고. 묽은 소변에서는 크레아티닌의 농도도 적다. 그러면 크레아티닌의 농도로 표준화시킨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 크레아티닌을 전통적으로 많이 보존 변수로 써왔습니다. 또 소변은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있죠. 비중.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비중도 큽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 두 개가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소변 안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으로 보정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고, 크레아티닌보다는 오스모랄리티랑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굉장히 유사한 특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나름의 식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사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나의 그 코베리에이스로 보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 이 세 가지 방법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표준 집단에서 나온 크레아티닌과 비중값에 대해서 개별 측정치에 대한 크레아티닌과 비중 측정값의 그런 어떤 비를 이용해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정도로 크레아티닌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변에서 수은이 측정되었는데 이 측정된 수은이 크레아티닌의 농도로 보정했다. 보통은 나눠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밀리그램 퍼 그램 크레아티닌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근육량이 많죠. 당연히 크레아티닌의 농도도 남자가 훨씬 큽니다. 근데 똑같은 농도, 보정 전의 농도가 같다고 해볼 때 이론적으로. 근데 크레아티닌을 소변시켜가지고 나눠버리게 된다면 남자가 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보다 더 적게 남자가 노출되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드죠. 그런 면에서 이 크레아티닌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남자와 여자 또는 다른 연령군 간에 비교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혈액은 다일루션 이펙트가 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용어라는 regulated matrix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크게 농도 변화가 크진 않죠.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그 약점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헤파린 EDTA라고 쓴 건 뭐냐면 혈액을 담는 체혈 그 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피를 뽑을 때 받는 그 작은 튜브가 그 응고되지 말라고 안에 코팅되어 있는 물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그 피 안에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EDTA는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헤파린을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 실제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고, 실제로 여기는 안 썼지만 어떤 그 과불 화합물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체열 튜브에서 원래 거기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오염에 그 혈액 샘플을 잘못 그 튜브에다 오염되는 것에다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물질들이 섞여버려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또 혈액 관련해서는 워낙 그 우리가 어베일러빌리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그렇고 또 대상에 따라서 못 얻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쓴 내용들은 엘리쿨처럼 썼는데 이거는 꼭 혈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주 녹이고 또 얼리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에서도 물질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측정했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유도 우리가 바이오모니터링 할 때 샘플링 매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의 주요 노출 매체이죠. 그리고 모유는 친지질성 매질입니다. 근데 모유는 그 언제 때 모유냐, 초유냐, 이행유냐 또는 그 성숙유 또는 기저유라고 말하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그 출산 시점에 따라서 성분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팝스 성분들을 자율성 유효학 물질들을 측정을 모유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언제 이것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분모를 per gram 리피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아이가 의 경우와 그 다음에 경산, 그러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인 경우에 모유에 남아있는 그 유해 물질의 양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타액도 있고요. 타액은 주로 이제 블러드랑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오염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머리카락도 훨씬 장기적으로 머리카락이 오랫동안 자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에 모근이 닿아 있죠. 어, 혈관에 닿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오염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기 메코니움이라고 된 것은 태변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놓는 첫동 이거는 이제 뱃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것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샘플 좀 귀하죠. 네, 이제 매체에서 샘플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샘플 컬렉션에 관련된 부분들로 가면 샘플 컬렉션을 포함해서 샘플링, 쉬핑, 세이빙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프레시한 티슈 안에 있는 물질들이 분석할 때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오염, 변질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퀄리티 어슈런스를 우리가 잘 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블랭크 테스트도 해야 될 것이고 샘플링 단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분석 전까지 이것들을 잘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 기관으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걸 잘 나눠서 저장하게 되는 분주라고 하죠. 엘리콧 하는 과정도 잘 거쳐야 될 것이고요. 저장 조건도 우리가 잘 기록을 해서 적정하게 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필드 블랭크라고 하는 것들은요. 필드 샘플링 할 때 오염되지 않았을까? 경우에 쉬핑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똑같이 그 튜브에 담고 패킹하고 실제로 이제 분석기관으로 오는 과정에서 오염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블랭크를 보통 이제 아주 그 DW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블랭크 샘플을 본다면 그 과정에서 오염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제 퍼센트 컨트롤이라고 보통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퀄리티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샘플링하는 단계에서 또는 엘리코트 하는 단계에서 주로 이제 엘리코트 하는 단계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를 딱 맞춘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주해서 저장할 때 같은 방식으로 크게 큰 볼륨으로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을 함유하게끔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같은 매질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주합니다. 그래서 같은 튜브에다 담고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 샘플들을 분주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오염 방지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 퍼센트 컨트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놔서 우리가 여러 번 뽑아서 분석할 때 똑같은 농도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가 점점 떨어진다면 이것은 저장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일정한 경향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어, 실제 샘플에서도 그렇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랜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저장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파셋 컨트롤을 만들어서 쓰는 것들은 꼭 분석할 때 우리가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샘플링하고 저장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이크 샘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요. 동일한 샘플들을 우리가 한 배치의 앞뒤에 놓고 실험할 때도 있죠. 또는 배치와 배치 사이에 놓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재현성을 보면서 제대로 분석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저장하는 동안 이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레이블링 잘하는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예, 이 샘플이 안정성 또는 스테빌리티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샘플링 단계에서 그러니까 샘플을 이제 소변이든 혈액을 받는 그 순간에서부터 어, 이 분주할 때까지 그 과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그 연구자에게 주기 위해서 집에서 방치되는 또는 직장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구 참여자에 의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설계를 할 때 또는 컨택을 할 때 굉장히 잘 설명드리고 협조를 잘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구자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 과정뿐만 아니라 쉬핑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도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히나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물질들은 현장에서 연구자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바이오마커로서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보통은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젠, 액체질소라든지 디프리서가 이렇게 좀 보관하는데 안정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거 쓰이고 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20도 보통 냉동고죠. 이런 것들은 크게 기대를 하지는 못합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디프리서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액체질소인데 액체질소도 영영 거기서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열었다 꺼냈다 하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얼마나 자주 녹이고 또 얼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난 다음에 다음번 분석할 때까지는 이제 바이오뱅킹 처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잘 분석을 했다면 그다음에 통계 분석입니다. 이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은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강좌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린다면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n을 잘 맞춰보고 그다음에 그 특정치만 갖고서는 소용이 없죠. 이것을 여러 가지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또 개인의 특성 관련되어 있는 거랑 잘 대조해 봐야 되는데 대개 설문지로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그 잘 대조해서 자료가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미싱 데이터는 어떻게 포현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분석에서는 모든 것들은 숫자로만 보일 뿐이고 그리고 어떠한 통계 분석도 일단은 그 숫자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겐 숫자로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숫자인지 파악하는 것들,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 마이닝이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별량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단별량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얻어진다면 단별량 분석을 하고 모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우리가 그 연구 결과를 분석되고 난 다음에서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이런 단별량 분석을 통해서 많이 아이디어가 얻어집니다. 연구 과서를 통해서 검증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충분한 데이터에 대해서 숙지한 다음에 모델로 들어가는 과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코딩북인데요. 실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설문지에서부터 숫자로, 데이터셋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수명들을 x1, x2 이런 식으로 쓴 것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변수명이 되겠죠. 실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숫자를 기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코딩북을 만들어서 아주 일관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표준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데이터 해석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